산티아고 순례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실 그곳에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순례길에 떠나기 앞서서 이해가 조금은 된 상태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산입니다. 정말 요새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매일매일 땀을 한 2리터씩은 흘리면서 저도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나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왜 켰냐?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출발하기 전에 정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사실 다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뭘 알아야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실 그곳에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떠나기 앞서서 이해가 조금은 된 상태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질문 10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겹치는 질문도 있고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들도 있어서 한 80개에서 85개 정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질문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작 전 기본 이해, 코스 선택, 시기와 날씨, 항공권과 이동, 배낭 싸는 법, 신발 선택하는 법, 숙소에 대한 설명, 돈은 얼마나 드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완주와 증명서 10개의 항목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 시작 전 기본 이해에 대한 질문들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거는 조금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질문이라서 우선 산티아고 순례길을 설명하려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순례길 루트의 종착지는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죠.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산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교적 성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 성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 아고입니다. 그럼 산티아고는 무엇인가? 성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이 데는요, 누구누구의 무엇 을 얘기할 때 그 의를 뜻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콤포스텔라는 무엇이냐? 별들이 비추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붙여서 이야기해보면 성야고보의 별들이 비춘 들판, 이게 무슨 뜻이냐?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록에 따르면 성야고보가 생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야고보는 기원 후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 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스페인에 묻습니다. 그때 묻어놓은 지역이 현재 스페인의 갈라시아 지방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9세기 초에 어떤 한 사람이 별들이 들판을 막 비추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들판은 무엇이길래 별들이 저렇게 비추고 있는가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이 바로 성야고보의 무덤이었다. 그래서 그곳의 지역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무덤이 발견된 그 들판에다가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은 무엇이냐? 그 성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번.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걸을 수 있는가? 당연히 걸을 수 있고 누구나 걸을 수 있고 안 걷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꼭 종교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이킹 목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첫 순례자에게 추천하는 코스는 저는 당연히 프랑스길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루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길도 있고 포르투갈길도 있고 북쪽길, 은혜길 많이 있는데 가장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게 프랑스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프랑스길을 찾는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또 인프라가 많이 생겨난 걸 수도 있죠. 제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프랑스길을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 가는 사람이 많은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은 혼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 혼자 가도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무조건 안전한 것은 없죠, 사실. 도둑도 있고요. 그래도 이곳 산티아고를 성수기에 방문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이 인프라가 정말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다. 여성 혼자 걷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길이다. 5, 60대에도 완주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제가 순례길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72세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도 정년퇴임하시고 단체 관광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5, 60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영어를 거의 못해도 가능한가?
솔직히 얘기하면 휴대폰만 터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새는 정말 너무 번역 어플도 잘 되어 있고 물론 영어를 못하면 기본적인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거 술래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도 항상 거의 비슷한 영어만 쓰고요. 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 저도 거의 분위기나 말의 뉘앙스로 사실 때려 맞히는 편이지 다 알아들어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못해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소통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 안녕, 아디오스, 안녕히 계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아침입니다. 부에노스 타르데스, 좋은 오후, 부에노스 노체스, 좋은 저녁, 그리고 우노, 도스, 트레스, 과트로, 1, 2, 3, 4.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순례길은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가? 생각보다 2배 정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평소에 등산을 자주 가진 않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편이고요. 뭐 헬스를 비롯해서 기타 다른 운동들을 꽤나 오래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순례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낭이죠. 저는 배낭 무게가 12kg였는데 이 12kg짜리 배낭을 메고 하루에 35km 정도를 저는 매일 걸었거든요. 이 발에 오는 무리나 피로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 근데 그것도 딱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만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적응이 돼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평지가 아니고 자갈길이 많고 산길이 많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라서 다음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코스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랑스길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프라가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간의 거리가 거의 5km마다 마을이 하나씩 있습니다. 메세타 구간에 있는 17km를 제외하고는 마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가 적재적소에 있어서 대형마트나 물건을 보급받기가 아주 좋다. 포르투갈길의 장점은 우선 해안길이 정말 이쁘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루트가 조금 짧습니다. 한 600km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길도 평평하고 이래서 좀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쪽 길은 왜 어렵다고 하는가? 오르막 내리막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간의 인프라가 정말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프랑스 길을 걸었을 때에 북쪽 길에서 넘어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하루 일정을 끝내고 자려면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의 호텔로 가서 자고 다시 또 택시를 타고 어제 멈췄던 곳까지 가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가 좀 이제 막 성수기의 시작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그만큼 잘 안 갖춰져 있다라는 또 뜻이겠죠. 프리미티보는 얼마나 힘든가? 프리미티보가 이제 시초의 길, 태초의 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프라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프라가 적어서 힘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km만 걸어도 의미가 있는가? 풀코스를 완주한 저로서는 100km를 쳐주고 싶진 않지만 그건 뭐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할 얘기인 거고 100km만 걸어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코스를 걸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그 의미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직장인이 일주일만 걷는다면 어디가 좋은가? 저는 사리아 코스를 추천하겠습니다. 한 110km 정도 되고요. 5일에서 6일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일정이라면 어느 구간을 추천하는가? 레온부터 300km 정도 걷는 구간을 추천을 합니다. 약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경치가 좋은 길은 북쪽 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한적한 길은 프리미티보 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시기와 날씨. 몇 월이 가장 걷기 좋은가? 4월, 5월, 그리고 10월, 11월이 가장 걷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봄, 가을이라서.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4월, 5월, 봄은 이 생명이 태동하는 봄의 싱그러움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10월, 11월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색감부터가 엄청 다르다고 합니다. 봄에 가신 분들은 초록색이 엄청 많고 가을에 가신 분들은 갈색이 엄청 많고 4월은 춥지 않은가? 춥습니다. 저 4월에도 티 입고 얇은 바람막이 입고 경량 패딩 입고 두꺼운 바람막이 입고 이렇게 4겹을 입고 다닐 정도로 추웠습니다. 물론 계속 추운 건 아니고요.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더울 만큼 덥고 아침에는 정말 꽁꽁 싸매지 않으면 꽤나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7, 8월은 너무 더운가요? 스페인과 프랑스는 폭염으로 벌써 한 7,000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유럽의 7, 8월은 매우 덥다. 그리고 스페인이 6, 7, 8 이때 산불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7, 8월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걸을 수 있는가요? 겨울에 걸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짐이 많아집니다. 우기에는 비가 얼마나 오나요? 이 지역마다 우기라고 부르는 때가 좀 다르긴 한데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막 엄청 오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메세타는 정말 지루한가?
메세타가 이제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 한 190km 정도를 말을 하는데, 보통 이 메세타 구간을 들어가서 탈출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왜 지루하냐? 매일매일 풍경이 똑같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어폰을 최대한 안 끼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이 메세타 구간을 5일 만에 이제 탈출을 했거든요. 5일 중에 한 이틀은 이어폰을 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메세타 구간만큼 이쁘고 의미가 있었던 길은 저한테 없긴 합니다. 그래서 메세타 구간은 참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 정말 힘들고 지루하지만 정말 이쁘고 기억에 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피레네 산맥 구간은 위험한가? 저도 사실 3월에 출발을 해서 피레네 산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12월부터 3월 말까지는 피레네 산맥이 위험해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인 발칼루스 루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발칼루스 루트로 갔고요. 근데 발칼루스 루트도 힘들었던 거 보니까 피레네 산맥은 위험하기보단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폭염시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폭염일 때는요, 안 걸어야 맞고요. 걸으시려면 출발하는 시간을 점점 당겨야 됩니다. 아침에 8시에 출발하던 걸 6시, 5시, 4시로 당겨서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다 뜨기 전에 도착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가 떴을 때는 모자로 최대한 얼굴과 머리를 가리고요, 얇은 긴팔을 입어서 최대한 햇빛에 노출되는 내 피부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해가 직접 닿으면 타는 건 기본이고 수분을 그만큼 많이 뺏기고 더 빨리 지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도 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초우이 잘 입으시고요, 신발이 고어텍스가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물웅덩이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고어텍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스패치를 착용해서 신발에 물이 들어가는 걸 더 막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항공권에 대한 항목입니다. 항공권은 언제 예약하는 것이 좋은가? 출발을 결심했을 때 한 2달 전에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보통 예약을 안 하시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는 대충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슬 윤곽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럽 여행을 더 할 게 아니라면 맞춰서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차로도 비행기 가격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돌아오는 것보다 목요일날 돌아오는 비행기가 10만원이 싸다, 그러면 저는 목요일날 돌아오고 그 10만원 차액으로 하루를 더 머무는 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입국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거는 좀 많이 갈리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보통 이렇게 가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들어가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결국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는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니까, 생장까지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은 파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 기차도 있고요, 야간 버스도 있고요, 그냥 일반 기차나 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야간 기차를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호그와트에 가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정말 오래 타서 피곤해가지고 금방 또 잠에 든 건 있었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10시, 11시쯤 기차를 타가지고 다음날 한 6시, 7시쯤 바이온에 도착을 하는데, 바이온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생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럽 환승은 어렵지 않은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보듯이 똑같이 비행기 보고 타시면 됩니다. 도착 첫날 바로 걷는 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점심 이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걷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도 추천하지 않고, 개인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국 항공권은 언제 예약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예약을 하고 일정을 잡아놓고 갈 게 아니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한 2주 전부터 내가 도착할 때쯤 해가지고의 그 항공권 가격을 쭉 보면서 비교 견적을 내보면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이후에 관광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포르투갈의 포르투 사람들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가는 사람들도 봤고, 바르셀로나 가는 사람들도 봤고,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피스테아, 묵시아 꼭 가야 하는가?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대서양 바다를 직접 마주해볼 일이 적은데 정말 이뻤습니다. 그 피스테아하고 묵시아를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투어가 있어서요, 그 투어를 예약하시면 더 수월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낭에 대한 항목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자, 30리터 배낭이면 충분한가? 여성분한테는 충분하고 남성분한테는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리터는 너무 큰가? 여성분한테는 클 수도 있을 거고요, 남성분한테는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오스프리 거
50리터 배낭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는 안 크고 딱 맞았습니다. 배낭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 순례자 사이트에 보면 배낭 무게는 순례자 본인 몸무게의 10% 정도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0kg면 6kg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것보다 분명히 배낭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배낭 무게는 정말 최대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이점이 많기 때문에 꼭 배낭 무게는 줄여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00kg가 넘기도 하지만 배낭 무게가 12kg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그렇게 안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중간에 짐을 버려서 무게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배낭 커버는 필수인가? 필수입니다. 비가 조금씩 온다고 해서 계속 판초 오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모자 쓰고 배낭 커버를 씌우고 갈 때도 많기 때문에 배낭 커버는 필수입니다. 요새 배낭에는 다 배낭 커버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굳이 따로 구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리 벨트가 중요한 이유는 배낭을 멜 때 여러분 매드릴게요 빨리. 배낭을 우리가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이 어깨끈은 진짜 널널하게 해놓은 다음에 허리끈을 먼저 이렇게 해서 어깨끈을 이렇게 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깨끈을 몸에 딱 밀착시키는 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배낭매기다. 그러니까 배낭은 매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묶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몸에 가장 근육이 많은 게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거든요. 이 하체 힘으로 이 배낭을 들고 가는 거지 절대 이거를 어깨에 메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깨 개박살 납니다 진짜. 허리에 맞춰서 꽉, 어깨는 그냥 몸에 밀착만 되게끔. 자, 무거운 짐은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거운 짐은 배낭의 가운데 등판하고 가깝게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오르막길을 갈 때와 내리막길을 갈 때에 배낭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르막길 갈 때 배낭의 밑에 무거운 걸 두면 자꾸 끌어당기니까 힘들겠죠. 반대로 내리막길을 갈 때 배낭 위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으면 앞으로 쏠리겠죠. 그럼 넘어질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는 무거운 게 위에,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무거운 게 밑에. 원래 이렇게 설정하는 게 기본 설정 방법인데 우리가 매일 짐을 다르게 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이 배낭의 가운데 등판에 딱 붙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짐 넣는 칸 중에서 여기가 우리가 매는 등 부분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 중간에 등에 제일 가깝게 무거운 걸 넣어주는 게 핵심이다. 내 등판하고 멀어질수록 배낭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더 체력 소모가 크겠죠. 여성용 배낭이 따로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남성용 배낭과 여성용 배낭의 차이는 남성 골격에 맞춰서, 여성 골격에 맞춰서 배낭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성용 배낭을 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배낭을 사야 하는가? 저도 지금 방에 안 매는 배낭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저 산티아고 할 때 이 배낭을 샀던 이유가 뭐냐면 요새 배낭이 아무래도 가볍긴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한테 잘 맞는 배낭이 있으면 굳이 살 필요 없다. 기존 등산 배낭으로 가능한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구입을 하실 분들은 오스프리 거 배낭을 구입하시면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에 다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프리 거 배낭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신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개인데 한 번에 묶어서 등산화가 좋은가? 트레일 러닝화가 좋은가? 중등산화는 너무 무거운가?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중등산화를 저는 신고 갔는데 경등산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트레일 러닝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갈리거든요.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제가 순례길을 28일 걸었는데 28일 중에 한 열흘 정도 비를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고어텍스 신발이 아니었다? 28일보다 더 걸렸을 겁니다. 신발이 젖었을 때 생기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고어텍스를 추천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등산화, 그러니까 발목까지 잡아주는 고어텍스 등산화를 추천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평지보다 자갈길이 많고 의외로 한 3분의 1 정도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산길이라서 내가 발목이 약하거나 몸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발목 보호대를 따로 착용하지 마시고 발목이 있는 등산화를 신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발목이 없는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있었고 다 고어텍스였지만 양말이 다 젖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양말이 젖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 친구들이 스패치를 안 했겠지. 스패치 했지만 다 젖었습니다. 요거는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뭐 반박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경험상 안전하게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 그것도 고어텍스로 신고 가는 편이 가장 유리하고 좋다. 물론 5월이 넘어갈 때쯤에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3, 4월에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가 좀 내려서 등산화를 추천드렸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가도 되는가? 물집 박살나고 싶으면 새 신발 신고 가십시오. 한 달 최소 2주 정도는 신으시면서 발에 이렇게 익히셔야, 얘를 충분히 길들이셔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신발은 얼마나 길들여야 하는가? 매일매일 신으실 거면 2주 정도면 되고요. 주말만 신으실 거면 한 달 반 정도는 신으셔야 길들지 않을까? 샌들도 챙겨야 하는가? 챙겨야 됩니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가벼운 샌들을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것도 질문 3개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집은 왜 생기는가? 물집이 생겼을 때 계속 걸어도 되는가? 양말은 어떤 제품이 좋은가? 물집이 왜 생기냐면 마찰이 심하게 자주 일어나면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집이 안 생기려면 우선 양말을 잘 신으셔야 되고요. 물집 방지 테이프, 물집이 생길 만한 위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20km 하루만 걸어보시면 좀 따끔따끔하는 부위가 있는데? 라는 게 발바닥에 무조건 생기거든요. 거기가 여러분들 걸을 때 물집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걷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위치에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걸어봐야 됩니다. 그런 따끔따끔한 위치에 물집 방지 패드를 미리 이렇게 붙이고 걸으시면 생각보다 물집이 덜 생긴다. 그리고 양말을 애초에 신으실 때 그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이제 울 양말을 신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가락 양말은 인진지 제품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인진지 걸 신었고 이 물집이 생겼을 때 계속 걸어도 되는가? 물집을 치료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걷다가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무조건 가야 되고 잠자기 전에 물집에 이렇게 바늘로 해가지고 실을 딱 걸어두면은 안에 있는 물이 밤새도록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물집 껍질이 발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그때보다 안 아픕니다. 물론 좀 아프긴 하지만 걷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기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자, 다음은 숙소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베르게란 무엇인가? 알베르게는 숙소, 여관, 스페인어로 이런 뜻입니다. 공립 알베르게와 사립 알베르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립 알베르게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사립 알베르게는 가격이 15유로에서 30유로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보통 공립 알베르게는 다 도미토리, 2층 침대가 싹 놓여 있는데 사립 알베르게는 개인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립보다는 사립이 시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도네이션 알베르게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성당이나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베르게들을 얘기하고요. 가격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내는 만큼이 그날의 숙소 값인 겁니다. 본인 양심에 따라서 너무 적지 않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알베르게에서 자는 것처럼 15유로를 다 낼 필요는 없다. 예약은 꼭 해야 하는가? 알베르게 예약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저는 3, 4월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시즌이어서 생각보다 붐비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0km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사리아부터는 숙소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리아부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한다. 언제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가? 성수기에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3, 4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아마 예약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나마 좀 성수기 전에 요때 가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예약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체크인 시간은 알베르게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보통 한두 시 통금은 있는가? 보통 저녁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은가? 저도 사실 좀 코를 고는 편이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알베르게라고 하는 곳은 2층 침대가 정말 한 공간에 제가 5주 가면 2층 침대가 한 80개 정도 있었던 알베르게에서도 제가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거의 꽉 찼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한 150명씩도 자고 이러기 때문에 코골이 당연하고요. 이 가는 사람들, 자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는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귀마개를 준비해서 그걸 좀 차단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코를 고는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저도 이제 코 골면 외국인 친구들이 다음날 너 어제 정말 기가 막힌 하루를 보냈구나. 너 정말 어제 힘들게 걸었구나. 서로 이렇게 농담 주고받습니다. 귀마개를 준비해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 달 순례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 310만 원 썼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2,000유로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저는 정말 맥시멈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숙소에서도 한 3일 정도 좀 잤었고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와인 먹었고 매일 메뉴 두세 개씩 먹다 보니까 조금 돈을 많이 쓴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쓰고 오면 딱 적당한 것 같다.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예산은 얼마가 적당한가? 제가 파리에 도착한 날부터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까지 한 35일 정도 유럽에 있었는데 2,000유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8유로 정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0유로 정도면 조금 아껴서 쓰는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드만 사용해도 되는가? 현금을 써야 될 일이 꼭 있기 때문에 현금을 대신 미리 많이 뽑아놓지 마시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ATM기 이용해서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요. 수수료가 안 드는 ATM기 미리 잘 알아두셨다가 수수료 없이 뽑으시길. 한국에서 환전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은가? 한 200유로 정도 해가시면 초반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ATM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1.5유로에서 6유로까지도 이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비는 평균 얼마인가? 도네이션 알베르게는 내가 마음대로 내는 데니까 빼고 평균 15유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례자 메뉴는 무엇인가? 스페인의 메뉴 델 디아,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라고 하는 가게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전식, 본식, 후식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뭐 샐러드나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후식으로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순례자 메뉴라고 하는 메뉴 델 디아, 메뉴 델 페레그리노. 이제 페레그리노가 순례자거든요, 스페인어로. 아니면 메뉴 델 필그림, 필그림이 이제 영어로 순례자. 이 순례자 메뉴는 그냥 메뉴 델 디아를 뜻하는 겁니다. 한 15유로 정도, 18유로 정도까지 받는 것도 봤습니다. 외식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보통 제가 대도시에 들어가면 밥을 먹는데 한 20유로 좀 안 되게 썼던 것 같고요. 술을 마시러 이동해서 타파스 바에 가서 이제 먹으면 한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탁기는 자주 있는가? 세탁기는 3일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건조기는 있는가? 건조기는 5일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충전은 쉬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도네이션 알베르게나 공립 알베르게 중에서 이제 충전기가 머리맡에 없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꼭 하나 챙겨 가셔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는 몇 암페어가 적당한가요? 보조 배터리는 1000암페어에서 15000암페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실 분들은 20000암페어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라인하고 C타입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20000암페어인데 앞에 배터리 잔량도 저는 이 제품 아주 좋았습니다. 이심이 좋은가 로밍이 좋은가? 저는 정말 이심을 100% 추천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연장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은 사 마셔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 물은 여러분 1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을 구매하셔가지고요. 뭐 남자분들은 2리터까지도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시잖아요. 스페인은 수돗물을 마십니다. 바로 다음 질문인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가? 내가 사서 먹은 이거 있잖아요. 다 먹고 나서 수돗물 그냥 떠서 마십니다. 그래서 물통을 따로 챙겨가실 필요 없이 한 3일 정도 재활용 페트병을 쓰시고 버린 다음에 또 새로운 물 사서 또 한 3일 쓰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말 그렇게 안 하는 순례자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완주와 증명서에 관한 항목입니다. 자, 크레덴시알은 어디서 받는가? 일단 크레덴시알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크레덴시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순례자 전용 여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 쓰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실제로 걸었는지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각 마을마다 또는 바마다 알베르게마다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모양의.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제 정보가 여기 이제 쓰여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장을 모읍니다. 뒷장에도 이렇게 출발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크레덴시알의 크기나 색깔이 좀 다른데 생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례자 사무소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 2유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고 나면 순례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가리비 껍데기를 또 같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건 보통 1유로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 스탬프는 하루에 몇 개 받아야 하는가? 많이 찍으라고 안 해도 하루에 2개, 3개는 찍을 수밖에 없고요. 바도 들리고 알베르게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또 크레덴시알 도장을 또 찍어주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개, 3개는 찍는 것 같고요. 그 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구간이 1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이상의 도장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100km 규정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사리에아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개 이상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자전거 순례는 규정이 다른가? 자전거 순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꼭 걸어서만 가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도 많이들 완주를 하는데 자전거 순례는 최소 200km 이상을 완주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은 마지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가 이곳을 완주했다는 완주 증명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완주 증명서는 2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본 증명서인데 요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증명서가 이제 유료 증명서인데 요거는 3유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하고 이 유료 증명서하고 차이점은 내가 얼만큼을 걸었는지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79m 이렇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대로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요 지관통을 함께 구매하는데 제 기억에 3유로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산티아고 도착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고 향로미사를 드리러 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급하신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도착한 당일에 해야 될 거는 일단 충분히 즐기십시오.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 앉아서 그동안 걸어온 길 생각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 수고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걸어서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순례자들이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하는 향로미사를 드리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미사가 1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11시에는 가서 줄을 서셔야 좀 좋은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고요.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은 10시에도 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로미사는 1년 365일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이상의 봉헌금이 모여야 향로미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특정 축일이나 특정 기념일에 향로미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간 날 향로미사를 안 한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산티아고 대성당 미사를 들어갈 때에는 배낭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백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가기 전에 꼭 알베르게에 배낭을 맡겨놓고 가셔야 됩니다. 순례자 미사는 꼭 참석해야 하는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스테아까지 가는 사람이 많은가? 모든 순례자가 가는 걸 제가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건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걸어가진 못했고 피스테아하고 묵시아하고 돌고 올 수 있는 버스 투어가 있습니다. 6시간짜리하고 9시간짜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일정에 맞춰서 선택하셔가지고 피스테아 묵시아까지 가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순례길을 마친 사람들이 다시 걷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이 진짜 소중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은 사실 보통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하루 종일 걸으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정말 광활한 그 스페인의 땅을 걸으면서 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던졌고 저 역시도 막연하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를 찾고 돌아오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이라는 곳 안에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렴한 돈으로 유럽을 오래 즐길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죠. 하이킹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5만 가지의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함께 걷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순례길을 다녀온 지 1년하고도 한 3-4달이 지났는데 브라질 친구하고는 아직도 DM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아마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다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이런 정보가 사실은 없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혹시 순례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례길의 좀 전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짐은 어떻게 싸는지, 왜 그렇게 싸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편한지, 어떠한 것이 불편한지, 순례길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생활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하면 발이 안 아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집을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례길을 정말 100%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달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부엔 까미노입니다. 화이팅. Disappear when the highs get low. I ain't your maybe. Tell me